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평양 중심부에 세워진 45층 초대형 복합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체제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 야망의 탑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과연 붕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부실 공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권력의 암투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김정은이 감추려 한 그날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희 북한 리포트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새벽 5시 23분. 평양 중심부에서 들려온 굉음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기술자 숙소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리고 침대가 흔들렸죠.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명명한 백두혈통 기념탑. 45층짜리 복합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천 톤의 철골과 콘크리트가 쏟아지면서 만들어낸 먼지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저는 리영철입니다. 48세. 평양건설지도국에서 28년간 기술감독으로 일했습니다. 그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도 제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딸 예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진이는 고작 15살이었어요. 아이는 무너지는 건물을 보며 물었죠. 아빠, 저기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2,800명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공사 인력까지 합치면 3,500명이 넘었어요. 저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었죠. 30분 후 보위부 차량들이 현장을 에워쌌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은 즉시 체포됐고 주민들은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저도 숙소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를요. 이 붕괴는 김정은의 더 높게, 더 웅장하게라는 명령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총리 강철호가 그 명령을 받아 1년 반짜리 공사를 6개월로 단축시켰죠.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불량 강제 사용, 안전검사 생략. 저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와 함께 살 수 없다고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3년 10월 15일. 저는 평양 중구역 신축 복합 건물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명명한 백두혈통의 기념탑이라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기술감독 책임자로서 구조 안전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부총리 강철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도면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리영철 동지, 이 건물은 6개월 안에 완공해야 합니다. 김원수님의 명령이요. 저는 도면을 보고 입이 벌어졌어요. 원래 설계상 공사 기간은 1년 8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라니요. 동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만 해도. 강철호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리영철 동지, 조선에서는 정치가 기술보다 앞서요. 당신은 기술자니까 기술로 방법을 찾으면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었죠. 겨울철 공사를 강행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30% 이상 저하됩니다. 여름까지 기다려야. 기다릴 시간이 없소. 강철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원수님께서는 내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전에 이 건물의 완공식을 주재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기술자로서 해야 할 일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튿날부터 공사는 미친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하루 1,500명의 인력이 투입됐어요. 3교대로 24시간 작업이 이어졌죠. 확성기에서는 아침마다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의 속도, 조선의 기상. 저는 매일 현장을 돌며 점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강제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어요. 중국산 철근이었는데 표면에 녹이 서 있었죠. 저는 자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1등급 강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들여온 겁니까? 리영철 동지. 이건 당에서 배정한 자재요. 품질은 당이 보증한 거요. 둘째, 겨울철인데도 콘크리트 타설이 강행됐어요. 영하 18도의 날씨에 콘크리트를 붓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죠. 양생 과정에서 내부에 기포가 생기고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저는 공사 책임자인 박진수를 찾아갔습니다. 박진수는 50대 후반의 엔지니어로 저보다 3년 선배였어요. 박진수 동지, 지금 타설한 콘크리트는 강도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도 안다. 하지만 어쩌겠나? 위에서 내려온 명령인데. 박진수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내 말 들어. 우린 기술자가 아니라 명령 수행자야. 여기서 문제 제기하면 우리가 먼저 숙청당해. 저는 그날 밤 딸 예진에게 물었습니다. 예진아, 아빠가 나쁜 일을 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쁜 일이면 멈춰야죠. 아빠가 기술자잖아요.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 게 아빠 일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물은 이미 12층까지 올라갔어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죠.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1월 8일 마이너스 지하 2층 기둥 수직도 오차 12. 11월 22일 마이너스 6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결과 기준치 68%. 12월 3일 마이너스 철근 용접부 35% 불량. 저는 이 기록들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강철호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보고서는 제 책상 위로 돌아왔어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기술자는 기술로 답하시오. 정치적 판단은 당의 몫이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은 완공되는 순간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걸요. 2024년 1월 중순. 건물이 18층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전기 점검 중 이상 진동을 감지했어요. 건물 중심부에서 미세한 떨림이 계속됐죠. 저는 즉시 측정 장비를 가져와 진동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치 초과 187%.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 정도 진동이라면 건물 내부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박진수를 찾아갔습니다. 박진수 동지, 지하층 기둥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철아, 지금 지하층을 점검하려면 공사를 멈춰야 해.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건물 전체가 위험합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강철호 부총리가 뭐라고 하겠나? 우린 따를 수밖에 없어. 저는 그날 밤 혼자 현장에 남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그리고 네 번째 기둥에서 발견했습니다. 가느다란 실금. 폭이 1.8 정도 되는 균열이 기둥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그 틈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저는 즉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철호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총리 동지, 지하층 기둥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강철호는 사진을 보더니 테이블에 던졌어요. 리영철 동지, 이건 미세한 균열 아니요? 건축물에선 흔한 일 아니요? 아닙니다. 이 균열은 하중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우리 목표요. 강철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리영철 동지, 당신은 28년 경력의 기술자요. 그런 사람이 이 정도 균열에 겁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보강은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속도가 우선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흘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21층 콘크리트 타설 중 외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4.2m 길이의 벽체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강철호가 급히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무너진 벽을 보더니 공사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소?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서. 그럼 왜 제대로 굳지 않았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겨울철 공사 때문이라는 걸요. 강철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마시오. 보수 작업을 하고 계속 진행하시오. 저는 그날 저녁 딸 예진이와 산책을 나갔어요. 대동강변을 걸으며 예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진아, 아빠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있어. 근데 그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어. 예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위험하면 고치면 되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 위에서 계속 올라가라고만 하거든. 예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가 기술자잖아요. 아빠가 위험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건물은 완공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완공되어서도 안 된다. 2024년 3월 초.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밤새 22페이지짜리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하층 균열, 콘크리트 강도 부족, 철근 용접 불량, 진동 수치 초과. 모든 문제점을 사진과 데이터로 정리했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본 건물은 구조적 결함이 명백하며 현재 상태로 공사를 계속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강철호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건설성 청사로 갔습니다. 강철호의 집무실 앞에서 40분을 기다렸죠. 비서가 들어가라고 하자 저는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어요. 강철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죠. 리영철 동지, 무슨 일이요? 부총리 동지, 이 보고서를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강철호는 첫 페이지를 넘기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나서 그는 보고서를 탁 하고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리영철 동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게 뭐요?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거요? 예, 부총리 동지. 이 건물은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위험? 누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요? 당신이요? 저는 28년 경력의 기술 감독입니다. 구조 안전은 제 책임이고. 강철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책임? 당신 책임은 당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김원수님께서 올해 안에 이 건물을 완공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당신이 공사를 멈추자고? 이건 반역이요. 저는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부총리 동지. 저는 사람 목숨을 생각해서. 사람 목숨? 강철호가 비웃었어요. 리영철 동지, 여긴 조선이요. 인민의 목숨은 당의 결정에 달려있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요.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서 다시는 올리지 마시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 일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을 진행하는 거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찢어진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보위부 요원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2명의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고 그들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리영철 동지, 잠깐 나와주시오. 저는 예진이를 뒤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질문하지 마시오. 따라오시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평양 외곽으로 향했어요. 40분쯤 달렸을까? 낡은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보위부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죠. 한 남자가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리영철 동지, 당신이 오늘 강철호 부총리에게 무슨 말을 했소? 기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영철 동지, 당신은 기술자요. 하지만 기술자도 당의 일원이요. 당의 결정을 의심하는 건 사상적으로 불온한 행동이요. 알겠어? 제가 의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사실?
남자가 비웃었어요. 사실은 당이 결정하는 거요. 당신이 결정할 게 아니요. 저는 4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저는 같은 대답을 했죠. 결국 그들은 저를 풀어줬지만 경고를 남겼습니다. 리영철 동지, 앞으로 조심하시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집에 돌아왔을 때 예진이는 울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무서웠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잘못된 건 이 체제였습니다. 3월 말, 건물이 35층에 도달했습니다. 그날은 김일성 생일을 한 달 앞둔 날이었어요. 김정은은 그날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요. 모든 작업자가 새 작업복을 입고 정렬해 있었죠. 강철호는 긴장한 얼굴로 여기저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김정은의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김정은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내렸어요. 수행원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강철호가 앞장서서 안내했죠. 원수님, 이 건물은 45층 규모로 조선 최대의 복합 건물입니다.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이가 얼마나 돼요? 189m입니다, 원수님. 좋소. 하지만 더 높게 세우시오. 조선의 기상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소? 강철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 원수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김정은이 떠난 후 강철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더 높게 세우라고 하셨소. 45층에서 48층으로 변경하겠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지금도 위태로운 건물인데 3층을 더 올린다는 건 자살행위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배제된 상태였고요.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4월 17일 새벽 5시 23분. 저는 그날도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예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콰르르르르릉.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봤습니다. 45층짜리 백두혈통 기념탑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건물 중간부터 꺾이면서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렸어요. 쾅, 쾅쾅, 쾅. 층층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폭발하듯 피어올랐죠.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예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예진이를 안았어요. 딸이 창밖을 보지 못하게 막으면서요. 예진아, 아빠, 저기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단다. 건물 안에는 2,800명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시간이라 대부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간 공사 인력 700명도 있었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죠. 30분 후 보위부 차량들이 현장을 에워쌌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들이 거리를 봉쇄하기 시작했죠.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주민 동무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현장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저는 예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요. 붕괴 다음 날부터 저는 감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제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감시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따라다녔죠. 건설성에서는 저를 불렀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리영철 동지,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는 구조적 결함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당신 보고서는 과장됐어. 기술적 근거가 부족했어. 사진과 데이터가 다 있었습니다. 균열, 진동 수치, 콘크리트 강도. 그런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모든 증거를 없앴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준비를 해뒀습니다. 붕괴 전에 모든 기록을 USB에 복사해뒀거든요. 설계도면, 자재 품질 보고서, 사고 기록, 그리고 강철호의 지시서까지. 저는 그 USB를 집 천장 틈에 숨겨뒀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밀수업자를 통해 중국 국경으로 가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돈을 주고 브로커를 섭외했어요. 28년간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었죠. 예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행 가자고만 했어요. 4월 28일 밤, 저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갔어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죠. 브로커는 40대 남자로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늘 밤에 건너야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딸은 수영할 줄 압니까? 저는 예진이를 봤어요. 예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할 줄 알아요. 조금으로는 안 됩니다. 압록강은 깊어요. 떠내려가면 죽습니다. 저는 예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데리고 건너겠습니다. 밤 11시 30분. 저희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어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브로커는 작은 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트로 강 중간까지 갑니다. 거기서부터는 헤엄쳐야 해요. 중국 경비대 순찰 시간이 자정부터 일시까지니까 그 전에 건너야 합니다. 저는 예진이를 안고 보트에 탔어요. 보트는 조용히 물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예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빠.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 있잖아. 강 중간쯤 왔을 때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여기서부터 헤엄치세요. 저쪽 불빛 보이죠? 저기까지 가면 중국입니다. 약 200m 남았어요. 저는 예진이를 등에 업었어요. 예진아, 아빠 등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알았지? 네, 아빠.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차가웠어요. 4월인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예진이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팔이 저렸어요. 다리가 굳어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예진이가 제 등에서 속삭였어요. 아빠, 힘들면 저 내려놓고 가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15분쯤 헤엄쳤을까? 발에 땅이 닿았습니다. 저는 예진이를 내려놓고 물 밖으로 끌어올렸어요. 예진아, 괜찮아? 네. 아빠. 저희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에서 3개월간 숨어 지내야 했죠. 브로커는 저희를 한 농가에 숨겨줬습니다. 그 농가 주인은 조선족이었어요. 60대 아주머니로 말이 적었죠. 하지만 저희에게 밥을 주고 잘 곳을 제공해줬습니다. 여기서 3개월 기다리세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요. 저는 그 3개월 동안 매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북한 소식을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대형 건물 붕괴 사고 발생. 사망자 수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추정.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예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아빠가 만든 건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는 사망자 수를 보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최소 1500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죠. 8월 초. 저희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후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짐칸에 숨어서 이 시간을 달렸어요. 트럭이 멈춘 곳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리순이라는 조선족이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였죠. 여기서 석 달 숨어 있어야 해요.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찾아다니거든요. 농가는 작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있었죠.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 예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석 달이나 있어야 해요? 응.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만들어야 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앞으로만 가는 거야. 리순이 아주머니는 착했습니다. 매일 밥을 해주고 위험한 소식이 있으면 알려줬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마을에 왔어요. 지금 탈북자를 수색하고 있어요. 다락으로 올라가세요. 빨리. 저희는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예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소리였죠. 리순이, 여기 탈북자 없어?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을 숨겨요? 의심스러운 사람 보면 바로 신고해야 해. 알았지? 네, 알았어요. 공안들이 떠난 후 저희는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리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번에 위험했어요. 조심해야 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USB의 파일들을 노트북으로 확인했어요. 설계도면, 균열 사진, 강철호의 지시서. 모든 증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거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진실이거든. 1847명이 왜 죽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한국에 가면 이걸 보여줄 거예요? 응. 세상이 알아야 해. 김정은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2달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행 루트를 확보했어요. 다음 달 초에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돈은 준비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전부 건넸습니다. 28년간 모은 돈이었죠. 8월 2일 새벽. 저희는 다시 트럭에 탔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어요. 24시간을 달렸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대사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사흘 후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태웠어요.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예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진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아빠.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죠. 그들은 정중했고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리영철님, 탈북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은 제 탈북 동기, 경로, 그리고 북한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축기술 감독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초대형 건물 공사를 감독했죠. 하지만 그 건물은 구조적 결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 번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은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건 알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에도 나왔죠.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어요. 여기 설계도면, 자재 품질 보고서, 사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직원은 USB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는 5일간 계속됐어요. 그 후 저희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죠. 의사는 친절했어요. 리영철 씨,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영양 상태가 좀 부족하네요. 잘 드시고 쉬세요. 예진이도 검진을 받았어요. 예진이는 키가 또래보다 작았고 몸무게도 적게 나갔죠. 예진이는 성장기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잘 챙겨드리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2주 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죠.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언어,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 등을 공부하죠. 교육은 빡빡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이 이어졌어요. 저는 특히 경제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죠. 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원하는 걸 살 수 있어요. 집도 차도 음식도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집은 어떻게 구하나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처음엔 그곳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3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어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죠.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었습니다. 예진이는 아파트를 보고 놀랐어요. 아빠, 여기 화장실에 물이 나와요. 그리고 따뜻한 물도 나와요. 저도 놀랐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왔거든요. 예진아, 이게 한국이야. 여기선 이게 당연한 거래.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죠. 예진아,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그날 밤 새 이불을 펴고 누우며 예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굿나잇. 잘 자, 예진아. 저는 예진이가 잠드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후, 저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먼지구름, 비명소리.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안 돼. 멈춰. 예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괜찮아요?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미안해, 예진아. 악몽 꿨어. 또 그 건물 꿈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하나원 선생님이 트라우마 상담이 있다고 했어요. 아빠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매일 밤 악몽 꾸잖아요. 결국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사를 만났어요. 상담사는 30대 여성으로 이름은 박미현이었습니다. 리영철 씨,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죠? 예. 제가 막지 못했어요. 1847명이 죽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경고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분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그 말이 조금씩 위안이 됐습니다. 1년 후 저는 처음으로 건축 현장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갔죠. 신축 아파트 현장이었어요.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콘크리트 냄새, 철근 소리, 작업자들의 목소리. 모든 게 평양의 그날을 떠올리게 했어요. 영철 씨, 괜찮으세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장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었죠. 품질 검사 기록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을 만져봤어요. 단단했습니다. 제대로 양생된 콘크리트였죠. 대표님, 여기는 안전하네요. 당연하죠. 한국에선 안전 기준이 엄격해요. 지키지 않으면 공사 중단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다르다는 걸요.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예진이는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아빠, 제 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진이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예진이가 말 많이 했어요. 아저씨가 건축가시라고요. 응, 건축 설계 일을 해. 멋있어요. 저희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예진이가 평범한 친구들과 평범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날 밤 예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왜? 친구가 우리를 이상하게 안 봐요. 북한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냥 친구로 대해줬어요. 저는 예진이를 안았습니다. 예진아, 우리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됐구나. 네, 아빠. 우리 이제 여기 사람이에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1년 반 동안 밤마다 공부했죠. 한 번은 떨어졌지만 다시 도전해서 합격했습니다.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취업했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곳이었죠. 직원이 5명뿐인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대표는 김태준이라는 40대 남자였어요.
리영철 씨 환영합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경력이 많으시네요. 예. 28년 정도 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사무소는 작지만 일은 정직하게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표님, 제가 꼭 지키고 싶은 원칙도 그거예요. 저는 일하며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건축은 북한과 달랐습니다. 컴퓨터로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었죠. 1년 후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 설계였어요. 저는 밤낮으로 도면을 그렸습니다. 하중 계산을 다시 하고 구조를 점검했죠. 3개월 후 설계가 완성됐어요. 건설사에 도면을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영철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 설계는 완벽해요. 저는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1년 후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준공식 날 저는 예진이를 데리고 현장에 갔어요. 예진이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가 만든 거예요? 응, 예진아. 멋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그렇지. 저 안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거야. 예진이는 웃었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예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건축공학과였죠. 입학식 날 저는 예진이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예진아,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예진이가 열심히 한 거지. 예진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 아빠처럼 훌륭한 건축가 될게요. 5년째 되던 해. 저는 대학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예진이가 다니는 대학의 건축공학과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죠. 강연날 저는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80명쯤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영철입니다. 북한에서 온 건축기술자예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북한에서 건축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이야기요. 저는 평양의 건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 강철호의 압박, 구조적 결함, 그리고 붕괴. 저는 여러 번 경고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결국 건물은 무너졌고 1,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축은 예술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요. 우리가 짓는 건물 안에 사람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더 일찍 반대했을 거예요. 더 크게 목소리를 냈을 거고 필요하다면 일을 그만뒀을 거예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예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 다 감동했을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아빠 이야기는 진짜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도면을 펼쳐놓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선을 그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높이 세웠구나. 그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제 삶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의 명령에 따라 높이만 올렸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지키는 건물을 만들고 있었죠. 그게 진짜 높이 세우는 거였어요. 저는 도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건물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세운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사람을 지키는 건물을 만드는 일. 그게 제가 한국에서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건축은 권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건축은 높이가 아니라 양심입니다. 진짜 높이 세운 건 건물이 아니라 제 삶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34년 4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평양에서 그 건물이 무너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예진이었습니다. 아빠, 어디세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어. 알았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30분 후 예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딸은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또 여기 왔네요. 응. 매년 이날만 되면 여기 와. 예진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10년이 됐네요. 그러게. 벌써 10년이야. 우리는 한참 강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빠, 그 사람들 기억해요? 매일 기억해. 1847명. 얼굴은 다 기억 못하지만 숫자는 절대 잊지 않아. 예진이는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강에 띄워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강변으로 걸어갔죠. 예진이가 꽃다발을 물에 띄웠습니다. 꽃은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갔어요. 편히 쉬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 이제 알아. 하지만 여전히. 미안해. 우리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북한에서 또 건물 붕괴 사고가 났대요. 원산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구나. 아빠가 남긴 기록 덕분에 국제사회가 압박하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조사단을 보내려고 한대요. 그래도 김정은이 허락할 리 없어.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아빠 같은 분들이 진실을 알렸으니까. 저는 예진이를 봤습니다. 예진아, 너는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어? 아빠 같은 건축가요. 아빠처럼? 네. 사람을 지키는 건축가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건축가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진아, 넌 이미 훌륭한 건축가야.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처럼요. 아빠, 지난주에 설계한 학교 있잖아요. 응, 인천초등학교? 네. 어제 최종 승인 났어요. 제 첫 단독 설계예요. 축하한다, 예진아. 근데 아빠, 제가 설계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예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건물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세운다. 마이너스 설계자 리예진.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 문구를 따라했네. 당연하죠. 아빠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저는 예진이를 안았어요. 예진아, 고마워.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저야말로요. 아빠 아들. 아니 딸이어서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녁놀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빠, 집에 가요. 저녁 제가 만들게요. 그래, 가자. 우리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를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강 위로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평양에서 떠난 영혼들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예진이와 함께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건물을 무너뜨렸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축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순이야, 보고 있어? 우리 딸 잘 키웠지? 예진이가 훌륭한 건축가가 됐어.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예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벚꽃길을 벗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벚꽃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10년 전 평양에서 본 먼지구름과는 너무 달랐죠.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847명.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제 남은 인생 동안 사람을 지키는 건물만 만들겠습니다. 예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우리 저녁 뭐 먹을래요? 예진이가 좋아하는 걸로 먹자. 김치찌개요. 그래, 김치찌개 먹자.
우리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북한에서는 무너뜨렸지만 여기서는 세우고 있으니까요. 건물이 아니라 삶을요. 2024년 4월 17일 평양 백두혈통 기념탑 붕괴. 공식 사망자 미발표. 추정 사망자 1847명. 리영철은 현재 서울에서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딸 예지는 건축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으며 북한 건축 안전 실태를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